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7절 행동주의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행동주의 하면 학습, 습관. 그래서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동주의는 그래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상하죠? 이런 이상한 행동. 이런 이상한 행동은 습관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습관은 뭐예요? 잘못된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수정 방법도 올바른 행동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실험 또는 관찰이 가능해야 관찰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나와야 된다. 결과가. 그러므로 실험에 기초한 실험자가 나오면 행동주의. 귀납적 접근 방법, 인과관계에 의한 결과론, 귀납적 접근 방법 나오면 행동주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조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이론이고 스키너의 추적적 조건이 이제 변형되었다. 그래서 행동주의의 근본 학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기본 과정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것이므로 또 학습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뭐 이 정도만 강화, 모방, 즉 칭찬과 강화에 의해서 또 잘된 학습이 이루어지고 모방, 모델링을 통해서 사회학습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보게 되면 만드라의 사회학습 이론도 행동주의에서 뿌리가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고정적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 형성 우리 많이 배웠죠. 그래서 기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준 후 먹이를 주자. 이 먹이는 뭐예요? 무조건 자극이다. 무조건 자극을 줬더니 먹이를 줬더니 침을 질질 흘리더라. 침은 뭐예요? 무조건 조건에 대한 반응이니까 무조건 반응이죠. 무조건 반응이다. 근데 종을 땡땡땡 쳤단 말이야. 종을 치든지 배를 누르든지 이거는 어떤 조건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건 자극이다. 이 조건 자극에 의해서 침이 나왔다. 이건 조건 반응이죠. 그래서 요게 기본 원리예요. 이 틀만 알면 뭐 다 쉽습니다. 요만큼만 알면 됩니다. 끝! 더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이는 무조건 자극. 침은 무조건 반응. 종소리는 조건 자극. 종소리에 의한 침은 조건 반응.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와 처벌. 강화는 더해주는 거고 처벌은 빼주는 거다라고 나와서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올 데가 없죠. 우리 기출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정적 강화. 정적은 플러스 육해 자극을 플러스 더해주고 그랬더니 바람직한 반응이 올라갔더라. 플러스 정적 강화. 부적 강화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쾌 자극을 제거하였더니 바람직한 반응이 올라갔다. 마이너스 플러스. 예를 들면 발표자에게 보충 수업 면제를 통보했더니 면제 마이너스를 했더니 학생이 발표를 잘하더라. 이런 거. 정적 처벌. 정적은 플러스죠. 불쾌 자극을 부여했더니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이 감소하였다. 마이너스. 부적 처벌은 마이너스죠. 육해 자극을 제거했더니 마이너스 반응이 감소했다.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시험은 부적 강화가 부적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강화 계획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정간격 계획이라고도 하고 고정간격 강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간격이 나오면 일정한 시간 간격입니다. 비율이 나오면 일정한 횟수입니다. 그래서 횟수가 나오면 비율, 시간이 나오면 고정 간격이다. 시간이 고정적이다. 월급 예를 들면 고정 간격 강화, 그래서 강화가 가장 낮다. 변동 간격, 그래서 시간을 주는데 시간이 변동해요. 예를 들면
사탕을 평균 1분에 한 번씩 준다고 했을 때 몇 초 사이에 언제 주겠다. 시간이 변동적이다. 변동간격. 고정 비율은 성과급이에요. 10개 만들 때마다 하나 성과급을 준다. 고정 비율. 변동 비율은 빠진 거예요. 흥분되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른다. 슬롯머신. 그래서 가장 강화가 세다. 변동 비율 강화. 가장 강화가 세니까 중독성이 있다. 그래서 보통 슬롯머신, 복권 이런 도박성인 게 변동 비율 강화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하나 선별적 성과급제도예요. 선별적. 즉 성과급을 고정적으로 10개마다 하나 플러스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줄지 몰라요. 성과급을. 그래서 선별적 성과급 제도 나오면 변동 비율 강화다. 성과급은 이거 고정 비율이지? 이러면 또 낚싯바늘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선별적인 건 언제 성과급을 줄지 모른다. 이거는 변동 비율 강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불안 감소 기법. 그래서 어떤 부적응이나 회피 행동에 치료할 때 가장 알맞는 거다. 즉 병존할 수 없다라고. 병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신체적 이완. 그래서 이 체계적 둔감법의 세 가지죠. 3단계. 첫째, 근육을 이완시키고, 두 번째,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해서 맨 마지막으로 둔감화, 체계적 둔감화 시키더라라고 하는데, 이런 근육 이완과 기분 전환 이런 거와 부적응 반응, 불안을 일으키는 거하고는 서로 병존할 수 없다. 그래서 상호 억제다. 서로 병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똑같은 거죠. 근육 이완과 불안 요소는 서로 함께 갈 수 없다. 상호 억제다. 따르국밥이다. 그래서 병존할 수 없는 새로운 반응, 상호 억제 반응,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 체계적 둔감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 제지의 원리, 즉 불안과 근육 이완은 함께 갈 수 없다. 상호 제지의 원리에 해당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체계적 둔감법이다 라고 보고요. 불안에 시험 문제에 불안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이 체계적 둔감법이다 라고 보고요. 근육 이완, 또 불안, 이게 목록 작성, 둔감화 이 3단계로 이루어졌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여기서 스트레스 접종이라고 나옵니다. 스트레스 접종. 우리 예방 접종이죠. 예방 접종. 주사를 예방 접종, 미리 면역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약화시켜 내담자가 충분히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즉 스트레스를 미리 준비한다, 예방한다, 미리 준비시키는 기법, 미리 준비한다, 예방주사, 스트레스 접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외적 요인에서 상표, 토큰법, 뭐 행동 계약을 체계해서 잘하면 토큰 강화를 준다, 토큰법. 또 따라서 한다, 모델링. 주장 훈련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불안을 역제지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답이 주장 훈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깐깐해요. 그래서 며느라 김치 담아야 되니까 내일 와라. 이제 평상시 같으면 네 하는데 이제 공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이번에는 못 가요. 이번에 임상심의사 시험이기 때문에요. 임남목 카페에서 김덕기 교수님 강의 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못 가요. 이렇게 역제지, 불안 요소를 거꾸로 제지하는 거. 시어머니가 뭐야? 뭐라고? 한 번이 어렵지 이제 한 번만 넘어가면 그다음에 쉽습니다. 이렇게 어떤 불안 요소를 역제지한다. 이걸 자기 주장 훈련이다. 그래서 불안을 역제지하고 나면 주장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혐오 치료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치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제거될 때까지 고통스러운 자극을 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는 사람한테 전기 충격기를 막 하고, 담배 냄새 나네, 전기 충격기, 와! 술 먹었어, 전기 충격기, 와! 그러면 전기 충격이 생각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다. 이런 건 혐오 치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관리, 어떤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시간별로 밥을 먹고 시간별로 공부하고 시간별로 뭐 이렇게 자기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자기 감찰이다. 그래서 문제 행동 관련된 선행 요인과 결과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문제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나오면 자기 감찰, 자기 관리다. 통제, 자기 통제. 바이오 피드백에서 뭐 근육 긴장도, 심박수, 혈압, 헬스클럽이죠. 이렇게 헬스클럽으로 자기 이제 운동 관리하는 거 이런 건 이제 바이오 클럽이다. 그래서 생체 자기 제어, 근육 긴장, 심박수 뭐 이런 거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헬스클럽 가면 막 뭐 재죠. 이렇게 막 잡아보세요. 해갖고 뭐 단백질은 얼마 있고 지방은 얼마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한다. 역할 연기. 일상 속에서 수행되지 못하거나 수행에 곤란한 역할 행동 때문에 쭉 나오는데 현실적 장면이나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역할 행동을 반복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어지고 반복적으로 해서 부작용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역할 연기가 행동주의 기법이다. 뭐 요만큼만 알면 됩니다.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있는데 내적 변화는 내적이에요. 즉 체계적 둔감법, 불안 감소 기법이죠. 내적 행동 변화다. 사고 중지, 생각하면 안 돼. 사고가 인지가 내적이니까 근육 이완도 내적이다. 정서 나오니까 내적이다라고 보시고요. 인지적 모델링, 대가리를 따라간다. 내적. 스트레스 접촉, 이것도 인지와 관계 있고 인지 재고조화 내적이다라고 하고요. 외적은 상표, 토큰, 역할 연기, 모델링, 행동 계약, 주장 훈련 이런 것들은 보이는 거니까 외적이다. 이렇게 내적과 외적을 가려내면 됩니다. 불안을 감소하는 기법에서는요. 체계적 둔감법이다. 그래서 3단계 근육 이완 불안익의 목록 작성 단계적 둔감화를 통해서 체계적 둔감화를 통해서 불안을 감소하고 주장 훈련 불안을 역제지하는 방법으로서 불안을 감소한다. 홍수법 불안 요소를 팍 터뜨려서 표출해서 불안을 방어한다. 홍수법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금지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어떤 추가적인 강화 없이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해요. 반복적으로 제시해서 결국은 둔감화,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무뎌지죠. 그래서 결국 불안 반응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금지적 조건 형성. 계속 불안 단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이제 둔감화돼서 불안 요소가 제거된다. 금지적 조건 형성. 어떤 금지하라고 조건 형성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을 촉진하는 기법. 그래서 이건 행동 촉진 기법이죠. 강화, 또 모방학습, 대리학습, 분별학습, 똥오줌을 분별하는 것처럼 좋은 거 나쁜 거를 분별하는 거, 변별학습이라고 보고요. 노출치료법이죠. 노출치료법에서 실제적 노출, 실제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근데 순서를 보면 맨 처음에는 심상적이죠. 마음으로 노출, 공포 자극에 대해서 마음으로 물리쳐야지. 그래서 심상적 노출법. 그 다음에 점진적 노출법. 그 다음에 실제적 노출법. 확 터뜨린다. 홍수법. 이렇게 순서가 사당입니다. 심상, 점진, 실제, 홍수법. 시험 문제는 심상적 노출법보다 실제적 노출법이 더 실용적이다, 효과적이다 나오는데 웃기지 마라. 실제적 노출하면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출 치료법 불안 감소에서는 심상적 노출법, 마음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학습 반드라죠. 그래서 사회학습은 그래요. 사회학습 사회생활 잘하라예요.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인성에 문제 없이 사회학습 잘하라. 그래서 반드라가 주장한 사회학습의 기정 포인트는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은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믿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 효능감. 우리 구호 외치죠. 믿음 천국 불신지옥. 믿으면 합격이다. 여러분 스스로 합격이란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 임남목 카페에서 기출 동영상 이론 동영상 한번 보니까 합격할 것 같아. 나 벌써 합격이야. 이런 믿음. 이 합격에 대한 자기 스스로 믿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한다. 이 자기 효능감이 있으면 빤도라. 자기 효능감이 없으면 관도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학습 찾으려면 잘된 사람들 따라서 해라. 모델링. 그래서 주로 사회학습의 가장 키워드는 모델링과 관찰학습이다. 그래서 좋은 걸 관찰해서 관찰자의 특성, 관찰학습이다. 그래서 모델링과 관찰학습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오케이, 삼축 호혜성이라고 그래요. 보통 반도라가 주장한 사회학습에서의 세 가지 축이 호혜성, 축을 이루고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사람, 또 행동, 사람을 개인적 요소라고도 합니다. 개인적 요소, 또 행동적 요소, 또 환경 요소. 개인과 환경과 사람은 서로 호에 돌아가더라. 그래서 반도라의 삼축 호혜성이 아닌 것은 1번 개인적 요소, 2번 행동적 요인, 4번 환경적 요인, 4번 떡볶이 요인하면 답이 떡볶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관찰학습, 대리학습 나왔고요. 나머지들은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으면 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습니다.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인간중심 상담 또는 내담자 중심 상담 또는 인본중심 상담, 인본주의 상담, 칼 로저스 비지시적 상담.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 나오면 로저스, 내담자 중심 나오면 로저스, 인본주의 나오면 로저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상담 기법에서는 필수적으로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공감해줘라. 내담자를 공감해줘라. 무조건 내담자 입장을 수용해줘라. 진실하게 수용해라. 진실성 또는 진솔성, 이게 상담자가 갖춰야 될 태도 세 가지다. 또는 상담 기법이라고도 하더라라고 하고요.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는 인간은 개인적으로 잠재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잠재 능력, 잠재력, 잠재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담자 중심에 대한 이야기다. 즉 내담자 중심은 밑에 잠재적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아직 안 나와서 그렇다. 그래서 상담사가 이거를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상담의 기법이다. 그래서 이게 펌프죠.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이 물이 있으면 펌프를 이게 물이 안 나올 때 물을 바가지를 몇 개 넣으면 이렇게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마중물이라고 하죠. 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게 상담사의 역할이다. 내담자는 잠재적 능력이 잠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입장보다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담자 중심 상담은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주관적 요인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개인의 잠재 능력 나오죠. 잠재 능력, 자기 통찰력이 있다. 주관적 생활 요인에 초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즉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아와 모든 인간은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와 개인적인 경험의 불치로 고통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 불일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즉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아와 내담자의 개인적 경험관의 불일치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내담자 중심 상담이다. 이 불일치를 해결하는 게 상담사의 역할이다. 이 불일치를 해결하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된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가고 자유를 추구하고 실존적인 삶을 살고 자신이라는 유기체에 대해서 신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2차에 잘 나옵니다. 라고 보시고요. 자아와 경험 간의 불일치로 고통받는 것이 내담자 중심의 문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담자 중심에서의 세 가지 자아 형태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 자, 현실적으로 보는 자아가 있고요. 타인이 본 자, 타인이 본 자가 있고 이상적 자가 세 가지가 있다. 현타이. 그래서 현타이는 내담자 중심의 자아다. 프로이트가 주장한 자아는 뭐예요? 불안 요소. 세 가지 자아는 뭐예요? 초자, 또 슈퍼에고, 이드 본능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담자는 현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 기법 아까 했습니다. 내담자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상담의 태도를 가져라. 진실성, 일치성. 또 내담자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라. 수용과 존중. 또 공감적으로 이해해라. 그래서 다음 중 내담자 중심 상담의 기본 태도가 아닌 것은 1번 진솔성, 진실성, 2번 무조건적 수용, 3번 공감적 이해, 4번 객관적 수용하면 답이 객관적 수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상학적 장, 이게 또 엄청 많이 나옵니다. 현상학적 장이라는 것은 내담자 중심 상담에 있는 내용이다. 칼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에 해당되는 것이다. 현상학적 장, 경험적 세계, 주관적 경험, 경험적 세계입니다. 객관적 경험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 객관적 세계가 아니라 주관적 세계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주관적 경험을 중요시한다. 지금 여기에 주관적 경험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주관적 개념. 시험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의 객관적 경험 이렇게 말도 장난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경험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이다. 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쩌고저쩌고 쭉 나온 다음에 개인의 과거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초점을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래에 웃기지 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과거에 초점을 맞춘다. 웃기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미래를 묻지 마세요.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어떤 거, 주관적 개인의 경험, 경험적 세계, 이걸 현상학적 장애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슬러의 욕구 이개론 우리 징그럽게 나왔죠. 그래서 욕구 5가지. 생리적 욕구.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무슨 욕구예요? 식후경. 먹어야죠. 생리적 욕구다. 엄청 쉽습니다. 또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기 존중과 욕구, 자기 실현. 이 요거 2가지를 성장 동기 욕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세부적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존중과 타인으로부터 존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는 자기 존중을 이루기 위해서 유능감, 자신감, 성취, 독립 이런 것들을 요구되는 것은 어느 단계입니까 하면 자기 존중 욕구 또는 자아 존중감 욕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또 볼 거 없고요. 이제 인지정서 행동 상담입니다. REBT에서 인지정서 상담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합리정서 상담 이론이라고 표현을 달리하는 겁니다. 합리정서 행동 상담 이론 또는 인지정서 행동 이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인간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 비합리적 신념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더라. 그래서 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떤 비합리가 들어가든지 합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인지정서 행동, 합리정서 행동 이론이더라. 이상하죠? 비합리,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래서 앨리스가 주장하였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게 인지정서 행동의 치료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EBT 기본 원리 쭉 나온다. 그래서 인간은 인지, 대가리. 인간 정서의 가장 중요한 건 인지다 이거야. 인지, 정서, 행동이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모든 비합리적 신념은 역기능적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역기능적 사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역기능적 사고, 비합리적 신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합리적 신념의 유형은 이거예요. 당위성의 오류예요. must, 나는 항상 이래야 돼.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게 비합리적 신념이다 라고 보고요. 타인은 나에게 공정하게, 타인은 나에게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해줘야 된다. 웃기지 마라. 지랄 맞은 타인도 있다. 이렇게 지랄 맞은 타인이 있다가 합리적인 신념이다. 세상은 반드시 공평하게 해야 된다. 웃기지 마라.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은 게 비합리적 신념이다. 이런 것들을 비합리적 신념의 유형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당위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당위성의 오류. 그래서 당위성의 오류는 인지, 정서, 행동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오죠? 다시 갈게요. 세 가지 비합리적 신념을 인간은 자동적 당위성의 오류 세 가지.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고 사랑받아야 한다. 타인에 대한 당위성. 타인은 나를 반드시 공정하게 대우한다.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성이나 조건에 대한 당위성. 세상은 반드시 공평해야 된다. 웃기지 마라. 아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상담 과정에 A, B, C, D, E 모형이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A, 선행 사건,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해서 영어 압류도 됩니다. 선행 사건에 의해서 일이 생겼고 이 일이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이루어져서, 즉 비합리적 신념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뭐예요? 정서적, 행동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럴 때 디스푸트, 논박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될 거야. 그래서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킨 다음에 그러면 논박을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이 합리적 신념으로 대치가 되고 새로운 감정, 필링이 일어나더라. 예를 들면 집에서 나오는데 선행사건, 똥을 밟았다. 비합리적 신념,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그래서 아주 부정적 비합리적 신념이 들어왔다. 결과, 짜증나. 논박, 그렇지 않아. 똥꿈 꾸면 재수가 좋아서 복권을 사잖아. 똥꿈도 복권을 사는데 똥을 밟았으니까 너 오늘 대박 날 거야. 임상심의사 시험 볼 때 너 전국 수갈 것 같아. 맞아, 그럴 것 같지? 그래서 긍정적 효과가 나서 everybody want to 아름다운 세상이야.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A, B, C, D, E, F, A, B, C까지도 가고 A, B, C, D, E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가고요. 인지치료 상담입니다. 인지치료 뭐예요? 대가리 치료다. 대가리 치료 상담. 대가리가 이상하니까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못 가더라. 그래서 백이다. 인지적 오류의 유형, 대가리 이상한 오류, 즉 인지적 오류의 유형, 이 책 잘 나옵니다. 간단해요. 인지적 오류, 대가리가 오류, 삑사리의 유형이 뭐냐? 대가리가 삑사리. 그래서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사고가 대가리 삑사리. 과잉 일반화를 과일반화라고 그래요. 영어 시험을 망쳤으니 이번 시험 다 망쳤어.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거 과잉 일반화.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어떤 사건을 보고 너무 오버한다든지 너무 축소하는 거. 이것도 대가리 오류다. 선택적 추상화. 이거는 뭐냐면요. 과잉 일반하고 약간 달라요. 비슷한 면도 있지만 사건이나 상황을 개념할 때 주된 내용은 무시한 채 하나의 사실만을 재서 전체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 예를 들면 이거죠. 요리를 못하니까 난 엄마로 자격이 없어. 긍정적 요인을 너무 부각시키려고 합니까? 이것도 있죠. 제 강의는 호불호가 강해요. 10명이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대학 평가를 보면 10명이 수업 들면 7명은 칭찬하는데 3명은 아직 극 안티가 있어요. 꼭
어느 밤마다. 그럼 나는 3명 평가를 제가 읽어야 채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채점 읽어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욕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의 안티가 있으면 난 강의를 망했을 거야. 난 강의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선택적 추상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긍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의 사실만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거. 선택적 추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의적 추론, 임의적 추론 또는 자의적 추론 또는 자의적 해석이에요. 지 맘대로 생각하는 거. 강의 들으려고 핸드폰 꺼놨더니 나는 나를 싫어서 핸드폰을 꺼놨구나. 나 실현당했네. 이거 미친놈이죠. 임의적 추론. 개인화.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데 자신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친구들이 얘기하는 내가 우연히 지나갈 때 서로 말이 딱 끊겼어. 니들 뭐야? 내 얘기했지? 내 얘기한 거지? 뭐야? 막 이렇게 자신과 결부집어서 오리를 범하는 거 개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존주의 갑니다. 실존주의 프랭클입니다. 프랭클 나오면 실존주의, 얄롬 나오면 실존주의, 얄롬 시벨롬. 그래서 시벨롬이 프랑스로 잘생긴 남자 시벨롬 이렇게 나옵니다. 뭐 공부할 때 시켜보면 그냥 한번 욕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아우 실존주의 얄롬 시벨롬 이렇게 보시고요. 실존주의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음과 결부지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철학적 요인, 철학. 그래서 죽음, 철학 이런 말이 나오면 실존주의 행동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죽으니까 뭐예요? 시간의 유한성이다. 그래서 유한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실존주의다. 죽음에 대한 불안 나오면 실존주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철학 나오면 실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이 갖는 궁극적 관심사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니까 잘 살자. 어떻게 잘 살아야 돼요? 현재 내 인생에 막 살지 말고 자유와 책임을 지고 잘 살자. 또 삶의 의미를 주자. 삶의 의미성. 그래서 삶의 의미성 나오면 실존주의. 의미성. 그래서 의미 있게 살자. 삶의 의미성 실존주의. 죽음과 비존주의, 죽음 나오면 실존주의, 진실하게 살자. 그래서 이 4가지 키워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존주의의 인간적 근국사가 아닌 것은 1번 자유와 책임, 2번 삶의 의미성, 3번 지질성, 4번 뭘까요? 떡볶이죠. 떡볶이 나오면 떡볶이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설적 의도, 내담자가 가지는 예기적 불안, 즉 예기적 불안은 미리, 그러니까 아직은 안 왔는데 미리 올 거를 예상해서 걱정하는 것. 미리 선불안을 제거함으로써 강박증이나 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내담자가 갖는 예기적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강박증이나 공포로부터 벗어나 도와주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큰 덩어리를 보면 실존주의, 가벼운 덩어리를 보면 역설적 의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존주의 다 했습니다. 나머지 안 봐도 됩니다. 현실주의 갑니다. 현실주의 잘 살자.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우울증이에요. 항상 현실적으로 못 살아요. 우울증이다. 우울증에 왜 걸렸을까? 걸렸어. 현실적으로 못 살고 의증에 우울증에 왜 걸렸을까? 걸렸어. 그래서 걸렸어. 현실주의. 통제 이론이다. 모든 살아있는 육체는 끊임없이 자신의 목적에 달리고 통제를 해야 잘 산다. 막 살면 못 산다. 현실적으로 통제해야 돼. 그래서 통제 이론 나오면 현실주의. 통제 나오면 현실주의다. 통제를 해야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당연히 현실주의니까 뭐예요? 당연히 현실주의니까 넘어가죠. 미래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보고요. 또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어 자기 인생을. 그래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책임감을 강조했다. 현실주의. 통제를 강조했다. 현실주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욕구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죠.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소속의 욕구가 있고 또 힘에 대한 욕구. 힘에 대한 욕구라고도 하고 또 권력에 대한 욕구라고도 합니다. 힘, 권력, 또 자유에 대한 욕구라고 하고요. 즐거움에 대한 욕구, 생존에 대한 욕구 이 5가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외워두시면 또 한 문제 5점 먹고 들어갑니다. 또 현실주의 상담 과정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왜 걸려서 잘 살아야지. 그래서 want, 원함, WTEP라고 그래요. WTEP 이론이다. 순서예요. 그래서 want,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doing, 그러면 행동에 원하는 거, 나 임상심의사 합격하고 싶어. 그래? doing, 그럼 임담문 카페 가입해. 그 다음에 evaluation, 평가. 어우, 강의 들어보면 합격할 것 같아. 그러면 그럼 기출문제 봐. 정확히 플랜. 그래서 원하고 행동하고 행동에 대한 평가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WTP 이게 현실 치료의 4단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요 상담 기법들 쉽습니다. 감정이입, 내담자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입과 관계된 상담 기법은요, 공감이에요, 공감. 그래서 공감해준다, 감정이입. 공감과 감정이입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또 수용, 받아주는 거. 반영은 뭐냐? 반영은 내담자가 정서적 느낌을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거. 더 추가해서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건 무엇이라고 한다? 반영이라고 한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환원은 좀 비슷해요. 반영하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상담자가 자신의 표현 양식대로, 참신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표현 양식대로 받아주는 거. 그래서 자신의 표현 양식은 환원, 참신한 말은 반영.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의 표현은 환원, 참신한 말은 반영.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과 재신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상담사가 다른 말로 바꿔서 한다. 요약과 헷갈리면 얘만 외우세요. 다 요약과 재신술, 환원 뭐 다 비슷한데 그냥 조금 미세한 차이인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를 표면적 의미를 상담사가 다른 말로 바꿔서 하는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약과 재진술. 적극적 경청은 잘 듣는 거고요. 명료화, 간단하게 복잡한 언어를 분명하게 밝힌다. 분명하게 나오면 명료화. 측면 있는 그대로 나오면 측면. 해석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해석은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까지 진술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임의적으로 어떤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추론해서 그럴 것이다 하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 진술을 토대로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는 걸 해석이라고 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뭐 안 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고요. 또 커피 한 잔 먹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